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한만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주제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미나를 지켜봐주고 계신 전국의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산업 그리고 우리 주택시장이 어떤 상황을 맞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걸 짚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지금 주제 발표에서 잘 분석을 해주셨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초유의 사태이고 또 이것이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업계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측을 좀 잘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지만 우리 주택 부문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나 또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게 또 앞으로 발전에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분석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까지도 같이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중요한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주택산업연구원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로바로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쭉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문철 양우건설 대표이사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동기 누리산업개발 대표이사시면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교원 건국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차장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성규 리얼티뱅크 감정평가위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신 김덕리 박사님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진행 상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보니까 토론자분들의 구성이 참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업계, 그리고 금융 및 감정법계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우선 주제 발표과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업계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고문철 대표이사님이 주택건설업계의 입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하고 그 개선 방향 등에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김동기 대표이사님이 부동산 개발업계의 입장에서 현황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견 제시가 있은 다음에 우리 학계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이상영 교수님께서 학계에서 보고 계신 시장 상황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참석하셨는데요. 조항신 차장님께서 투자 금융 쪽에서 보신 이런 상황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황성규 회장님께서 이제 감정평가업계 겸 여러 가지 주택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또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심기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는데 그럼 앞에 또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거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 여러 가지 토론 내용을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의 이명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 제시된 그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떤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60분인데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실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 6분 내지 7분 정도로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고문철 대표님, 저 업계에 한번 의견 얘기해 주시죠.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백산업연구원 회장님과 신한주택건설 회장님, 박수 때도 이렇게 토론에 좌장을 맡아주신 한만희 교수님, 또 주제 발표해 주신 김동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 건설업계가 굉장히 의식주에서도 이 주거 환경이 인류 역사의 이 선진화를 상징하면서도 이 지금 특히 정권에서 더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같은 중소 중견업체들은 모든 산업의 양극화 과정에서 설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일이 없고 또 있는 것도 이 가치 창출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이 종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주제를 발표하신 이 김덕예 박사님의 토론 발제에 덧붙여서 업계의 상황을 조금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자님께서 과감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시의적절한 발표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30개의 1단계, 2단계 실행 과제를 제시해 주신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이 해외 상황이 지금 언제 코로나19가 진정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원시 경제로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트레이드가 전혀 안 되니까 원시 경제 상태라고 봅니다. 전쟁 때는 무기라도 팔리는데 지금은 교역이 안 되니까 이 원시 경제로 지금 되돌아가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내수 진작의 필요 불급한 주택 산업이 이 누구도 시급하고도 미룰 수 없는 정책 대안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발제자님께서는 민간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거기에 오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나 일자리 감소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주택 거래가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약 평균적으로 19.8%가 거래가 감소가 돼서 거기에 연간 약 10만 개 일자리가 놓쳐지고 또 민간 소비 지출이 약 3조 2천억이 줄어들고 또 생산 유발 효과 감소는 약 4조 6천억이 감소가 돼서 이 굉장히 이 서민들이 직접 지금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여야가 대결하면서 5월에 준해 만에 하는데 그 바로 서민들한테 일당으로 지어줄 수 있는 주택 건설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이 관계기관에 계신 분이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올려서 예를 들면 신도시를 만들든지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올리면서 가구 수를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가격이 안정되지 않느냐 하니까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올리면 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책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에 돈줄을 조이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제한이 돼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가 일자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아주 좀 유치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에서 아파트 하나 거래되면은 그 물통 거래하는 사람 손님이 오니까 그 다음에 법무사 등기해야 하니까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고 또 이사를 가면은 대부분 경험을 하시지만은 전자제품 바꾸죠. 가구 바꾸지. 또 이삿짐 쌀 때 그릇 쌓는 아주머니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 일당제지만은 전문성이 있고 거기서 따라가고 또 도배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또 심지어 이사 간 날 동네에서 중국 음식 시켜 먹습니다. 그럼 배달 아르바이트도 돈 벌고 이 모든 아주 이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한 주택 경기를 지금 너무나 조이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급히 주택 거래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서 오는 주택 투자 또는 이 유발 효과 또 대체 수요를 창출해서 오는 유발 효과나 궁극적으로는 내수 진작을 해서 경제를 아주 응급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덧붙여서 이 발제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건설 주택 하는 분들은 좀 눈을 흐리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기준 금리가 이 기금 금리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금은 옛날에 금리가 좀 높을 때는 굉장히 저리로 해서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 혜택을 전혀 안 주니까 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이 아니고 이 악화된 독약을 주는 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12월 이후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이 5%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보니까 임금 자재 장비 약 36% 이상 완성돼서 임대 분양할 때 가격이 분양가를 높이니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또 거기에 사는 임대주택에 사는 수요자분들이 이 불만을 굉장히 표출해서 이번 선거에도 그런 곳은 여당이 아깝게 낙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사업자가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기능공들이 하고 하는데 하자 문제도 갈수록 일자리가 없는 기획소송 그 법률가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용역업체 엔지니어링들이 기획소송을 해서 굉장히 시달리는데 결국은 피해가 건설주택업자하고 주민들입니다. 하자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수요자가 고칠 수 없는 하수구 막힌다든가 이런 것이 이 맞벌이 부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시공했던 시공사가 가서 일체적으로 해주는데 소송을 하면은 하자 보수를 안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이 하자 보수 제도도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면은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 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냉대받는 게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니까 좀 이것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규제 완화만으로도 주택시장 활성화와 긴급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원활한 경제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제도가 주택경기 활성화입니다. 그것을 좀 내수 진작을 도모할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말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국토교통부 대표로 오신 이명석 과장님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수 다지기로 코로나19의 세계적 영향이라는 긴 침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주택 업계 입장에서 내수 진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주택 건설 산업 활성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금 문제, 표준 건축비 문제, 하자 소송 문제 잘 짚어주셨고요. 근데 주택 산업에 대해서 냉대를 하고 있다는데 그건 아닐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죠?
어쨌든 뭐 주택 업계 입장에서 어려움을 갖다가 잘 토로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동기 대표님께서도 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택산업연구원과 또 주택건설협회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을 하나의 그 죄화로 보느냐, 그리고 부동산업이 하나의 산업이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하면 사람들은 투기, 투자 뭐 이런 개념에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건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불로소득을 한 것처럼 뭐 이런 나쁜 인식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논의가 출발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국민의 정부 때 보면은 13번의 그 정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17번, 그다음에 박근혜 때 12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이분들은 5년 만까지 한 거거든요. 1년 만에 우리는 19번의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은 이게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개념에서 볼 때 부동산의 거래는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불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에서 하나의 재화고 산업이라고 봤을 때는 거래만큼은 반드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든 경제가 과거의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는 역시 금융의 문제에서 아니면 뭐 금융기관의 문제에서 외환보유고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실물 경제로 옮겨갔다면은 이제 이거는 실물 경제에서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이제 이게 금융위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제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규제 완화라든가 또 어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했던 늘 규제 속에서 우리 주제와 맞춰볼 때 지금 금융 부분하고 세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주택 산업에 있어서 청약 규제 부분이 상당히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공공의 부분의 영역하고 민간의 부분 영역을 전혀 구분짓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규제를 했던 게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주택건설 회사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들은 어떤 제품 차별을 통한 고품질의 어떤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일반 서민들에게 안 돌아간다고 해서 이 상품 개발이 잘못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한정된 어떤 재화를 가지고 최고의 효용을 추구하는 게 우리 시장 경제 원리는 맞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나머지 부분들 무주택 서민들이라든가 노인, 청년, 신혼부부 또 뭐 생활 저소득층자들 이분들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지금 현장에서 그 제조 원가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택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민간 택지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그 개발하려고 했을 때 토지가 차지하는 어떤 그 알박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공되는 토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분양가 역시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면 토지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인가, 정부에서 아니면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이 되면은 어떤 토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이 막 시작됐을 때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노조의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그 민주화가 좀 그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법 이상으로 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 크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장을 법 위에 그 재배해 버리는 그런 그 노조의 세력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강력한 법 집행이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법과 원칙 내에서 현장이 일정한 공기를 가지고, 이 공기를 준수하는 건 역시 고객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토대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울러서 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우리가 공공택지 공급이 없다 보니까 민간 택지에 대한 그 상업용지를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 용적제가 지나치게 이게 진작에 폐지됐어야 할 부분에도 불구하고 용도 용적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강화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상가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면적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뭐 상업시설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주거비를 줄였을 때 하고 지금 그 비대면 접촉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직주 근접에 있어서 내가 주거가 어떤 직장 바로 근처에 있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도 용적제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건설에 대한 투자를 하루속히 빨리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먼저 진행되었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타 면제 사업들 한 23조 원 되는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물론 3기 신도시는 부분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구도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누질 사업 관련한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강남권에 아까 집값이 좀 내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기총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접촉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이런 그 정기총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법제화 규정이 또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좀 연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기간을 소비해 버리지 말고 이게 가급적이면 빨리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도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업종들도 하나의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개발 정책과도 있고 부동산 산업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부동산이 하나의 산업이고 꼭 필요한 우리 코로나로 인한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대표님께서 아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세제, 금융, 뭐 청약제도 떠나가지고 그 알박기라든가 토지 원가를 높이는 문제, 그리고 노조의 또 관계, 그리고 지자체가 용도 용적제를 너무 또 강화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또 조기 집행 문제,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업계에서 좀 개선을 바라는 부분을 갖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상영 교수님도 의견 좀 주시죠. 네, 명지대학의 이상영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 전염병 위기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사실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성격이나 또 이런 게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논의가 조금 단기적인 상황들을 너무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언급이 되는 이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것의 의미를 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동산이나 뭐 이런 주택 분야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1차 충격이 왔는데 서서히 좀 이렇게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좀 완화되는 느낌도 있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2차 충격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충격의 형태가 뭐 예전 같으면 뭐 이게 어떤 한 분야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계속 넘어올 텐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소비, 생산, 수출 뭐 모든 영역에 사실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경로가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 하에 주택의 과잉 공급이 되고 그것이 이제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주택 금융의 위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내로 와서는 이제 이런 분양이나 뭐 저축은행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나름의 이런 경로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걸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논의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금융시장의 충격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아니면 이게 아직 안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이 주택 경기나 부동산을 봐야 될 건가 할 때는 사실 지금까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주택 경기나 가격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주택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 이후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줄어들어 왔고, 사실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 일부 뭐 주택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거는 뭐 의견이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수도권 자체에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좀 제한돼 왔던 그 현상이 사실 크게 작용했던 것이고, 크게 보면 여기도 사실은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과 강도로 나타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 설문조사 같은 경우 볼 때도 U자형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U자형일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사이클상 그런 식으로 왔고, 다만 이제 그 골이 얼마나 깊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분야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분양 물량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분양이나 분양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연쇄적인 그런 부도라든지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아직은 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가격을 잡기 위한 이제 많은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경기가 나빠지는 거 있고 이런 위기가 와서 결국은 시장에 수요가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저는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긴급하게 이 국지적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지역이든 이런 거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점검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들 때도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는데, 사실 세제가 이제 종부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사실 공시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세제의 이 세율과 별개로 또 지금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것인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유세가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거래세는 낮춰줄 거라는 기대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균형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DTI나 이런 DSCR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는 괜찮은데, LT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우리나라만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규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의 포용성의 문제죠. 실수요자들까지도 과연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3기 신도시를 추진을 해와서 3기 신도시 자체는 분명히 공급이 느니까 그 지역의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이제 어쨌든 그것도 경기도 지역에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의 이 수요에 대한 그런 어떤 답이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물론 서울에도 공급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수요자들이 서울에서 어느 정도의 이 공급 물량이 정말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좀 제시되는 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지금 이 위기에서 어려워진 게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는 게, 어차피 지금 상업시설 쪽에서의 이 과잉 공급 현상은 약간
안 된 얘기지만 약간 고질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용도를 찾아주는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가장 부담스러워지는 쪽은 결국은 이제 임대주택 중에 하위층의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뭐 그런 공공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더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결국은 남는 문제는 그런 주택을 과연 그 직장과 이런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된 좋은 입지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공급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막상 준비가 안 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에 가까운 이제 소위 프롭텍이라든지 이런 중개나 뭐 지금 관리 쪽에 많이 이게 나타나긴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게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정부가 대부분의 그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오픈을 하고는 있는데 그 오픈된 수준이 그런 서비스에 활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면적으로 뭐 데이터 산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풀어주고, 반대로 정부가 이미 개발해 놓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든지 전자등기라든지 뭐 또 그 지금 가격 평가할 때 AI를 써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이게 민간에 오픈을 해가지고 좀 이런 비대면 서비스 발전에 이참에 좀 더 정부가 뭔가 획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정부가 그 뭐랄까 다뤄줘야 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새겨 듣고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조항신 차장님, 그 한번 금융투자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예, 저는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부동산 신탁 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조항신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발표 이제 세미나에 이제 이렇게 패널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오기 전에 저희 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그 부동산 신탁이 사실 국내에서 한 287조 원 정도 현재 수탁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그 신탁 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수탁고 규모가 한 7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탁 받을 때 땅값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비 등이 들어가면 실제 분양 매출액은 한 17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분양 가격을 대충 추산을 해보면 저희가 한 35만에서 40만 가구가 현재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자가 돼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좀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금융위기 때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부동산 신탁 관련해서는 한 그 직전 4, 5년 동안 한 4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그 3년 정도 동안 마이너스 25%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을 회복하는데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도 뭐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그러한 사태랑 똑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방향으로 얘가 이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금융위기 정도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 향후에 한 3, 4년 동안은 일단 업계에서는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금융위기 때는 그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가격이 급격한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 기분양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수분양하신 분들이 이제 그 인내하는 가격대가 넘어가면
이제 분양계약 해지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제 그러한 사업장들이 다수 발생을 해서 그 좀 많이 고전을 했었고 그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일반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 마찬가지 그런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요 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워낙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최근에 증권사들이 이제 단기 자금 좀 유동성 문제가 있으면서 그 부동산 PF 그다음에 PF 지급 보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뭐 시장 상황을 봐도 실제 준비 중인 사업들 중에 이제 PF 대출이 안 되거나 뭐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이렇게 PF 대출 열어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PF 대출을 하고 그 대출 채권을 ABCP라든지 발행을 해서 유동화를 해서 다시 이렇게 재조달하고 하는데 그 ABCP 발행이 안 되면 유동이 안 되면 사실 추가 이 PF 대출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고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주 뭐 그 시장에 충격파를 줄 정도까지 크게 발생하는 것 같진 않고 이제 점점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계속 좀 고민하고 좀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2003년 올해 3월 이후 이제 업계 신규 수주 상황을 한번 보니까 좀 사실 2월 달까지는 전년도에 그런 좀 수주한 것들도 산업이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중순에 이제 코로나 그 대구에 이제 그 신천지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내에 그 심리적으로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산업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동산 신탁 회사들의 이제 수주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앞단에 있는 이제 개발 사업 메이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후단에 있지만 저희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앞단에 있는 개발하는 회사들의 그런 이제 사업 메이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저희 수주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발표 자료 잘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 발표 자료 중에 이제 저희 개선 사항 중에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 단기적인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 하락이 주택 시장의 이제 안정이라는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가격의 일종의 하락 내지는 그런 기조였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와 연계돼서 이렇게 하방 쪽으로 더 급속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 쪽의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커질 것 같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하락을 좀 뭐 단기적으로나마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그런 규제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라도 어떠한 규제들은 좀 유예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주택금융 규제 완화, 뭐 아까 LTV나 뭐 DT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일시적인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금융기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무 비율 규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피를 수혈해 주는 거거든요. 금융이라는 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근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부분은 뭐 지금 상황에서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적인 소비 행태라든지 투자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뭐 해야 된다든지 했던 것들이 사실 저희도 그 업계에서 보면 3월 이후로 3, 4월은 거의 뭐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고 뭐 저희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신탁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조합원 총회라든지 계속 이런 걸 못 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인허가라든지 업무 절차를 이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배려나 인허가 당국의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 금융의 입장에서 현재 그런 어떤 면에서 경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그 주택금융이라든가 기한이 정해진 규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도 완화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상당히 좀
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황성규 회장님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개법인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주택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소규모 건물을 갖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좀 비용을 대출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고자 주택에 대한 대출 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금융혁신 서비스 사업을 받아서 좀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통 쪽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산업 공급하시는 분이고 또 학교에 계시는 분이고 금융하시는 분인데 유통 쪽 거래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주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물어봅니다. 코로나 19로 가격이 정말로 많이 떨어졌는지 엄마 아파트가 24억 하던 게 20억으로 떨어지고 잠실 5단지도 그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조금 많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기보다는 아마 관리 처분 계획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아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일부 아마 매도가 되는 것 같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돼서 이제 진행되는 개포 1단지 경우도 뭐 몇 억씩 떨어진 게 있습니다. 21억 하던 게 한 3억 떨어진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착공부터 입주까지 조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주택 소유 문제 때문에 아마 파는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경향을 제가 보니까 이제 매도자 입장은 그래도 뭐 강남의 경우에는 신축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그 수요가 있으니까 뭐 가능한 한 오랫동안 버티려고 하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가격이 좀 떨어지겠지. 앞으로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실물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경매 사이트에서는 별로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건 안 보여요. 물론 이제 한 달 동안 법원도 코비드 영향으로 개정을 하지 않아서 아직 그 영향을 갖다가 정확히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는 못 보는데, 근데 오늘 아침 조찬을 뭐 KDI 국제경제대학원장인가요? 그분하고 또 오늘 김덕래 박사님 강의도 듣고 최근에 또 뭐 이 금융사 사장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실물 경기가 앞으로 어려워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합니다. 오늘 KDI 그분은 IMF에 지금 지원 신청한 국가가 90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면 우리 국내가 수출 위주의 사업을 경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근데 언제쯤 어려워지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집이라는 건 가장 어려울 때 팔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켜봐야 되지만 어려운 건 한 5, 6개월 뒤에 최소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 과정에서 보유세를 갖다가 정부에서 이제 강화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아까 이상경 교수님 말씀대로 거래세는 좀 인하를 해야지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대출을 못 받고 또 현금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고 또 청약도 이제 뭐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로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매수 쪽에도 조금 막혀 있고 매도 쪽에서는 양도세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정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6개월 한시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걸 파느니 정여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도 좀 관찰을 해보시고 우리 김덕래 박사님이 6개월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보고서도 쓰신 것 같은데 6개월 더 연장해가지고 가니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 물론 그게 도움은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부동산 업계의 입장에서는 좀 거래가 조금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블록체인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총회에서 뭐 이렇게 비대면 회의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그런 투표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업계에서도 한편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가 좀 위축될 가능성을 얘기하시면서 거래세 인하라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심기원 교수님도 예. 말씀해 주시죠. 아주 뭐 자료가 꼼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걸 총망라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안 되면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 요약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규제 그거를 좀 풀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외에 이제 좀 빠진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추가로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경제 충격이라든가 사회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사스가 2003년에 창고를 하고 나서 2006, 7년부터 선진국에서는 이런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게 보면은 대략 뭐 연구 결과들이 GDP 한 5% 충격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일반적인 회복 속도보다는 빠르다. 입니다. 그게 이제 V자를 의미한다, U자를 의미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이제 또는 주택 경기 또는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일반적인 속도보다는 빠르긴 하지만은 그것들을 아주 단계별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때 정책 시나리오가 아마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다 갖고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질병 거기서는 이제 심각한 팬데믹이 왔을 때 가장 큰 충격이 뭐냐 거래 위축입니다. 뭐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거래가 최근까지 90% 없어졌고 홍콩 사스 때 홍콩 사태 때도 이제 대략 한 70%까지 떨어졌거든요. 거래가 줄었다는 게 뭐 복덕방이 일할 게 줄었다 이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경제가 다 멈췄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스도 지금하고 비슷한 뭐 감염력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충격을 줬는데 홍콩에 있어서는 그때도 보면은 이제 서비스업의 붕괴 정도 직전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이제 부동산 쪽 또는 건설 쪽, 주택 쪽에 서비스부터 충격이 올 거니까 그런 충격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한번 깊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들 대책을 보면은 뭐 대략 금융, 조세, 재정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금융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융 뭐 하더니 열심히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뭐 미국하고 다르니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는 좀 선방한 것 같은데 주택이라든가 뭐 건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금융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문을 넓히고 하는데 이번 정부는 뭐 경제 부동산을 뭐 경기 회복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거 자기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위기 상황의 실시효자라든가 누가 봐도 투기꾼이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 기회에 좀 터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는 뭐 너무나 명백합니다. 세부담 낮춰가지고 거시경제 끌어올리자는 건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맞도록 지금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는가? 최근에 보면은 뭐 기재부나 이쪽은 전부 다 뭐 세부담 낮춰서 살리려고 하는데 국토부 관련 정책은 세부담 높여서 죽이겠다. 뭐 이쪽에 가까운 거라 가지고 이것들도 한번 지금 한시적으로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쪽 얘기를 또 할 수 있겠는데 재정이라는 게 뭐 하고 있지만은 이 재정 사업 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뭐 건설업이 사실 유발 효과, 고용 효과, 뭐 투자 승수 제일 높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도 좀 재량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스페인 독감 때 그 경기 위축을 좀 방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인프라 투자하고 그다음에 신기술, 뭐 교통, 철도,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경기 하방을 막았는데 지금 또 이제 뭐 5G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존의 건설업이 단기적으로 가장 유발 효과가 크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위에도 다양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규제들이 뭐 인허가 관련 규제들도 있고 재건축 관련 규제들도 있고 이런 규제들도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경기 위축 방어를 하는 목적하고 고용 창출하고 그다음에 산업 기반 붕괴 이거 막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카테고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금융 얘기하다가 좀 까먹었는데 지금 금융이 막 살포를 하겠다 돈을 그러는데 건설업에 지금까지 나오는 건 거의 다 뭐 트리플 B 이하 등급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건설업에서 트리플 B 이상 되는 회사가 몇 개냐? 제가 알기로는 20개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그럼 다 죽이겠냐?
그것들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금융에서 한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규제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가 없는데 선진국에서 연구한 것들 보면은 인허가 비용이 최종 상품 주택가격 상품의 25%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인허가를 질질 끌고 뭐 세 번 네 번 오라 그러고 다시 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금융 비용 늘어나고 하는데 그 주택 NAHB에서 나온 보고서거든요. 그게 한 25%까지 차지하는데 이 기회에 그런 것도 한시적이라도 그런 것들로 해서 소비자도 좋고 공급자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건 조금 생뚱맞은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 국토부는 이런 규제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금융위기 때라든가 아니면 옛날 IMF 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LH, SH, 뭐 경기공사 이런 친구들이 위기 때 뭘 해줬는가? 건설업 붕괴를 막아줬거든요. 막아주는 방법들이 다양한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땅 사주기, 뭐 대신 뭐 해주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검토는 다 하셨겠지만은 그것들도 이제 좀 차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산업을 진정하거나 경기 하방을 막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하면서 위기 극복도 좋지만은 이 기회에 이거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데 이게 산업 선진화 쪽 그리고 뭐 중개업 같은 경우에 워낙 좀 낙후된 요소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산업 선진화 방안이 많이 연구돼 있으니까 바꾸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국의 페드가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찔끔찔끔 안 하고 시장에서 10을 기대했는데 100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내놓을 때 한 개씩 20번 내면은 아마 효과가 0일 텐데 처음부터 시장에 10개를 기대하는데 한 20개를 내놓으면은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감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돈이 풀려가지고 뭐 누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여기 건설업체 많은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한시적으로 해서 뭐 과도한 이익이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도 환수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들도 있어야지 국민들도 좀 설득할 수 있고 기업체들의 명분도 살아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 대응 방안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또 방점을 찍어주셨네요.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안 또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제일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우리 이명석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속 시원하게 다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여러 가지 나온 얘기를 감안해서 한번 전체적인 방향 잘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석 과장입니다. 좀 제시해 주신 얘기들이 좀 많아서 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오늘 발제 자료가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이 자료가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좀 했냐면 과거에 이제 좀 관점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이제 위기들이 있었던 당시에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우리가 다 겪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나 거래 그리고 정책 여러 가지 그 내용들별로 세부적으로 좀 다뤄진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대다수 이제 참석자분들께서 제언하시는 것과는 좀 정부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모두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다 그랬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랬고 어떻게든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그런 이제 풀지도 않아도 될 많은 그런 규제들까지 다 풀고 결국은 많은 주택 소비자나 수요자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의 일관성을 정부가 스스로 저해하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오히려 정부의 정책들이 안정 정책들을 뭐 그래봤자 7, 8년 지나면 또 바꿀 텐데라는 이런 좀 뭐랄까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져왔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난 정부들에서 다 겪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주택 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김동기 부회장님이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계획상 용도 용적제를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빈 상가 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거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저희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용도 용적제를 뭐 엄격하게 고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그 동안도 여러 차례 주거 비율과 상업 시설 비율 간의 그런 조정들을 지자체와도 협의하면서 일정 부분 유연성을 가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좋은 제언을 해주신 게 건설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지난해에도 많이 펼쳐왔고 부족하다면 금년에도 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재정을 공공건설 사업이나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조기에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들을 계속해서 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문제는 좀 많은 참석자분들께서 고문철 대표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동기 부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규원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 거래가 많이 줄고 있다. 그게 문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3월 월간 거래량을 보면 전국 10만 9천 건이거든요. 근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1.6%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5년 평균 대비해서는 3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로만 보자면 지금의 거래가 코로나로 인해서이건 그렇지 않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측면에서 코로나의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다만 주택 경매 건수는 최근에 조금 소폭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들에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그 지표들이 주담대 연체율입니다. 주담대 연체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힘들어지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파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주택 경매 넘어가고 뭐 이런 단계들이 쭉 이어지는데 지금 주담대 연체율은 예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지난해 10월과 동일합니다. 0.21%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영향이 숫자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또 하나 미분양은 몇 분의 이제 참석자분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 3월 데이터가 이제 곧 발표가 될 건데요. 38,000호까지 근자에 이르러서는 전국 기준으로 38,000호까지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 감소 추세가 단순하게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만이 아니고 지방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꾸준하고 여전히 그렇게 코로나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많은 이제 걱정들을 하시고 있고요. 어차피 정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있고 그게 전 방위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설 산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뭐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이미 건설공제조합 그다음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조를 해서 그 상당 부분 그 건설업체에 무담보 융자를 실시했고요. 1.5% 수준으로
저리로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또 완화를 했고 건설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됨에 따른 그런 계약 변경 이런 사항들도 문제가 없도록 계약 변경이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도록 지침을 저희들이 하달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그렇다면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 내버려 둘 거냐? 일단은 실직 이전에 임금이 감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혹은 또 청년 가구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번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휴업이나 폐업, 실직으로 인한 그런 경제활동 위축 가구에 대해서는 LH 전세 임대를 지금 긴급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시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완화를 했습니다. 낮췄습니다. 근데 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도 이미 0.75%까지 낮춰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망이 충분하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뭐 좀 더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문제가 더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이 아니고 그 부동산 비대면 서비스 관련해서 프로테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보유한 정보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민간에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이상영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불어 부동산 산업 선진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코로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반영을 할 것인지 좀 더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산업이 부동산 산업이 좀 더 선진화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고 답변 아주 잘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혹시 저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예, 2개가 들어왔네요. 현 경제 상황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카드로 적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문가와 여러 곳에서 1순위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꼽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투자 수요가 몰려서 주변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질문이 약간 한쪽 서로 다른 면을 갖다가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뭐 어차피 또 우리 이명석 과장님은 답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분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김동래 박사님도 뭐 전문가시니까 한번 의견 주시죠.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대출 완화를 이야기한 부분은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양쪽으로 다 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해보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면서 소득들이 감소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상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은행의 그 규정에 따르게 되면 한 달 지나면 바로 차입 들어가고 이제 부실 가구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자 상환 기간을 유예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열어주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도 필요한 생활자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것들은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가 줄면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 시장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조금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대출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일시적으로 쓰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세 같은 부분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오는 가계의 부담을 그러니까 소득세의 완화로 좀 보충을 해야 되는 작업들을 우리가 그동안은 고민하지 않았다면 조금 보유세를 기존의 속도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 소득세 부분하고 보유세 부분들의 조율들을 조금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을 빨리 당겨질 필요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구원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핵심은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슈를 제기한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와 분명하게 다르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 부분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문정부에서 하는 그 대부분의 정책들의 의미가 거의 없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만 정책들을 여러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좀 했었습니다. 7월 말까지. 이런 것처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적합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의 그 제언이나 건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과세를 전담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자신 있게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특히나 최근까지 많이 이슈가 돼서 나왔던 얘기는 종부세 완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요. 마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국토부나 이 기재부 간의 의견이 다른 것 아니냐, 혹은 당 정 간의 의견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뭐 바깥에서 보시는 오해인 것 같고요. 지금 종부세 법안이 혹시 이번 국회에서 저희들은 뭐 통과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재는 2차 추경만 하고 법안을 심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후속 조치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저희 부처 내부에서도, 그리고 당 정간에도 여러 차례 그 교감을 이루어서 합의를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보유세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이 보유 수준에 맞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취득세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득세, 양도세 얘기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연계해서 다른 어떤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그런 것들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요. 뭐 일단 동일하게 가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강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취득세라든가 기타 이제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도 재산세 같은 부분들은 조금 달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게 주택 구매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종부세 얘기와는 좀 더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정부가 표방하는 부동산 정책 주요 원칙 중에 하나가 실수요자 보호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들은 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지 않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그 기본적인 원칙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은 좀 확고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는데요. 오늘 토론의 그 내용을 전부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 이명석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까지는 오질 않았다. 지금 현재는 서비스 산업이나 관광 산업 같이 1차적인 선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더 큰 충격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어차피 우리도 뭔가 임시적인 그 긴급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 또 정부에서 또 많은 또 고민을 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수시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정부가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지금 줌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거 원격으로 세미나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로 전국의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이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화상 회의 시스템 이런 거를 진작 우리가 활성화시켜 놨으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굉장한 호황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충격파가 몰려올 텐데 우리가 꼭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또 새로운 먹거리는 뭐 없겠는가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마트 시티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이제 원격으로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뭔가 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주택 문제도 기존의 주택이 아닌 뭔가 스마트 주택을 갖다 만들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도 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주택과 관련돼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고민해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또 주택 산업이 되는 그런 또 기회를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위기 대응은 위기 대응대로 하되 새로운 또 먹거리를 갖다가 다 같이 우리 전문가들이 머리와 힘을 모아 가지고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세미나가 상당히 의미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주택산업연구원하고 주택건설협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 많이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정책이 계속적으로 수립돼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참가해 주신 모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